정말이죠. 사람이 치졸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황당하고 치사한 일이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 사연을 써보려 합니다. 어느 집에서나 그나물과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제가 콩나물처럼 시들어가는 일이 생길 줄 누가 알겠어요. 남편과 저랑은 마치 대학 시절부터 이어지는 운명 같은 인연이었어요. 우리는 이후에 대학 시절의 커플이 아니었지만 같은 과에서 친구 사이였습니다. 서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얼굴을 알고는 있었고 학교에서 우연히 만나면 인사를 나누며 지내는 일이었어요. 정말 일상적인 교우 관계였지요. 특별히 같이 놀고 다니는 사람들이 겹치지 않았고 한 번 정도 조별 과제를 할 때 같은 팀이었던 기억도 하나 있었지만 그것 또한 그저 같은 과에서 지내는 동기 관계였습니다. 그런 정황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군대에 간 사이에 나는 졸업을 하고 남편은 복학을 하여 한참 공부를 하느라 지냈습니다. 그때 나는 취업을 하게 되었죠. 만약 취업에 실패했다면 동기들 모임에 찾아가서 푸념하곤 했을 텐데 운이 좋게도 단번에 취업을 하게 되어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볼 일도 동기들 모임에서 마주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나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선아, 안녕, 나는 건우야. 다름이 아니라 내가 취업했던 회사에 가서 일하고 있어. 그게 대기업 하청인데 해외 수출을 주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들었는데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거기 있었네요. 혹시 너도 취업할 때 사용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같은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밥 한 번 살게 한 번만 도와주라는데 정보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 그래, 그거 뭐 어렵지 않은 일인데 아마 자격 중에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이메일 알려주시면 일단 내가 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는 보내줄 테니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는 마세요. 솔직히 좀 부끄러운 게 있거든요. 일단 우리 회사에 오고 싶다고 하니 보내주긴 하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합격하든 안 하든 밥 한 번 살게 해줄 거예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내가 문자 메시지로 지금 이메일을 보내놓을 테니 저는 양심껏 열심히 남편의 취업 준비를 도와주었고 여러 차례 수정을 거듭하다 보니 남편은 당당하게 저희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제가 훨씬 선배의 입장이었지만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니까 회사에서는 조금 더 돈독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퇴근 후에 같이 맥주 한 잔을 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더 친해지게 되었고 마음이 맞아서 남들 몰래 산내 연애라는 것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웃기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남들을 완벽하게 속이면서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만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한 곶이더라고요. 회사 복사기 아직 다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죄다 눈치채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랑 저랑 청첩장을 돌리니까 그제야 회사팀 사람들이 상황을 인식한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해도 솔직히 티가 나지 않아서 그랬죠. 아니에요.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같이 점심 먹으러 나가고 퇴근할 때 서로 기다렸다가 나가는 것까지 여기까지도 모르는 척 숨겨준 것 때문에 더 어려웠네요. 부끄러운 마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쨌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입주할 때까지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누구나 신혼에 그리는 꿈이 하나쯤은 있잖아요. 남편과 아이를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결혼 후 함께 살다 보니 서로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고 점점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더라도 아이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며 맞벌이를 중단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육아휴직을 내야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내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입 밖을 단단히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성과가 좋게 나와진 덕분에 승진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많이 실수하는 편이었던 남편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무 능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꽤 놀랐지만 어쨌든 육아휴직이 끝나면 아이를 어린 양에게 안겨주고 싶습니다. 집에 맡겨놓고 복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요. 웬걸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반대하시더라고요. 에이, 솔직히 아이가 있는 엄마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나는 마음에 걸리는구나. 그것도 새끼 삼은 아이도 아니고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출근을 한다는 게 그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이가 하루하루 어떻게 크는데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자니 그래서 그래도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제가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점점 더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드는 비용이 억대로 높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대출금도 갚고 살려면 제가 당연히 일을 해야겠죠. 저도 아이가 크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어딘가로 멀리 보내는 건 아니고 퇴근 후에 잘 돌봐주면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마음에 드는 방식이 될까요? 쉬겠죠.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녹초가 되어 있을 텐데 아이가 어릴수록 그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한 법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에휴, 우리 시절이라면 여자가 일하러 나가면 집이 얼마나 가난해질까 걱정했던 시대였죠. 당연히 아이는 엄마에게 맡기는 거였고 요즘은 어린이집도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솔직히 저도 제 손으로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요. 그래도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절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어쩌다 손도 놓아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 아들은 승진을 했는데 나중에 일은 아무것도 모르게 될 거예요. 돈을 얼마나 더 잘 벌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저는 우리 손주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죠. 자라는 모습이 눈에 띄게 빠르더라고요. 제가 지켜보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렇게 느끼지만 돈이 항상 부족해서요. 어떻게 벌수록 쓰이는 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종종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도 몰랐고 아이가 자랄수록 옷도 많이 사야 했어요.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가 커갈수록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질 뿐이라고 느껴져요. 퇴사하는 것보다는 복직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간 회사도 어려운 곳이니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자리를 제대로 잡고 연봉도 인상받아야 하고, 아이에게는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왜 하루 종일 아이를 맡겨야 하는 건데요? 요즘 뉴스도 안 보시고 얼마나 흉흉한 세상인데 나에게 아이를 맡기고 당신은 사회생활에만 집중하려는 거라고요? 이건 정말 이기적인 생각인 거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그럴 거면 아이는 왜 낳으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보셔주실 것도 아니신데요. 어머님이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신다면 나도 남편도 걱정 없이 일을 하러 나갈 거예요. 그게 아니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아이를 돌봐주세요. 주실래요? 내가 나이 먹어 다시 한번 애를 키우게 생겼니 너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구나. 지금 내가 얼마나 간절히 아픈데 병원비를 보태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 애를 봐달라는 소리를 알 수 있어. 남들은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하나저나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어째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지. 어머님, 우리라고 안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 하시네요. 계속해서 어머님 욕심대로만 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고 하시는 건지. 그 대답 말고 대답.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을 아껴 살면서 자식 뒷바라지 생각을 해야지. 너는 애가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다. 시어머니랑 결국 말싸움으로 번져서 서로 감정이 잔뜩 상하는 말을. 남편이 중재를 하려 하자
그의 말만 듣고 있는데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현재의 위치를 잘 유지해오며 승진까지 했으니 연봉 인상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괜찮을 것이며 계속해서 일정액을 모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 생각했다. 가정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여겼다. 엄마의 말을 듣고 자녀를 기르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려 했다. 남편의 설득으로 마침내 회사에 복직을 신청하지 못하고 대신 사직서를 제출했다. 마음이 약간 아쉬웠지만 자녀가 자라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서 다른 종류의 행복을 느꼈다.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걷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은 정말로 너무 특별했다. 귀엽기는 했지만 어디로 휘청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후다닥 승진을 한 후 연봉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게 되어 우리 가족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년 뒤에 둘째 아이를 낳게 된 후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 업무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완벽하게 사회생활과는 거리를 두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월 생활비는 얼마나 남았니? 조금 여유 있으면 오늘 퇴근하고 후배들 밥 한 번 사주러 가봐. 나도 선배니까 밥이라도 한 번 사야지. 우리 프로젝트도 마무리가 다가오면 한 번 살려봐야지. 대충 나한테 50만 원 정도는? 원만히 보내보자. 한 달 생활비가 많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50만 원이 어디에 사라졌는지. 지금 남은 생활비가 얼마 없어. 아기 분유도 사야 하고 기저귀도 사야 해서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생활비래? 내가 얼마나 벌어내는데 벌써 돈이 없다고 하는 거야? 아, 돈 좀 아끼자고. 당신이 돈을 벌어 들이켜서 아이들 키우면서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 부정적으로 지출할 게 많다고. 그 기저귀와 분유값 말고 뭐가 있다고? 그 많은 생활비를 다 쓰고. 그래, 당신은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안 씻고, 빨리 안 하는데 이게 다 돈이야. 돈으로 살림을 안 해놓으면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지. 고정비용 왜 그것뿐이겠어? 아이한테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이한테 돈 써서 말해봐야 입 아파. 당신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치약과 휴지도 다 돈이야. 남편은 점점 저에게 잔소리해. 늘어놓기 시작하던 그런 남편이 톤 크게 구던 날, 양가 부모님의 생신이었어요. 항상 용돈을 50만 원씩 드렸기 때문에 그나마 생일 때는 부모님께 면목이 좀 섰다고나 할까요? 우리 부모님 50만 원, 시어머니 50만 원 이렇게 들릴 줄 알고 있었어요. 항상 남편이 돈을 뽑아서 봉투에 넣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었죠. 사실 우리 남편 아버지는 없으신 분이셨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시절에 폐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지금까지도 혼자 돈을 벌지 않고 사는 것은 전부 시아버지의 보험금으로 살아가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부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게 딱 적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같지요. 안 와도 된다는 게 어디냐 하며 살았지요. 어쨌든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생신 다음이 우리 엄마 생신과 날짜가 하필이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서 준비하는 게 다른 달보다 훨씬 힘들긴 했어요. 시어머니 생신날이 먼저라서 어김없이 봉투를 전해드리던 중 남편이 저한테는 원래 생일 선물로 주는 돈 봉투를 못 만지게 했어요. 우리 첫째 아들이 당시 6살이었는데 남편이 가방 안에 넣어둔 봉투를 보고 이건 뭐냐 하며 궁금해했던 아이가 봉투를 꺼내 보았죠. 그러나 실수로 봉투가 열리면서 돈이 우수우수 흘러나왔는데 딱 봐도 50만 원 이상인 게 아니겠죠. 5만 원짜리가 2배는 되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날은 그냥 웃으면서 생신 선물로 드린 돈 봉투에 100만 원이 들어있어서 남편에게 물어봤다. 왜 어머님에게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드렸는지, 100만 원을 드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장인에게 50만 원, 장모에게 50만 원씩 주던 중 당연히 우리 집에도 들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나는 벌어서 우리 엄마 생신을 챙기는데 뭐 아니라고 생각했다. 미리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대처했을지도 알 수 없는데
100만 원을 드리는 척하면서 50만 원을 드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나를 속인 의도가 무엇인지, 속은 사람은 누군지 등을 물었다. 그래서 나만 이상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만약 100만 원을 우리 집에만 준다고 했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까? 그래서 저취, 어리저널리, 그러니까. 나는 비록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공평한 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평을 따져야 한다면 사람들이 각자 50만 원씩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정말로 공평하게 하려면 고인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어? 누가 뭐라 하든 소용없이 소리 지르거나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게 이런 식으로 화를 내야 할 일이 아니야. 그만이야. 괜히 싸우기도 싫고 너에게 잔소리 듣는 것도 더 싫고 내가 돈을 벌어 우리 엄마를 돌볼 거라는 거야. 지금도 보다시피 그냥 친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시댁에서 100을 맞추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왜 속이냐. 만에 하나 일일이 따지거나 들지 않아서 이렇게 피곤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 왜 너도 100을 내고 싶으면 일을 하든지 하라거든. 난 정말로 기가 회복하였었는데. 막혀 말이 안 나와. 언제 한 번도 당신과 싸우자는 식으로 말한 적 있었느냐? 처음에는 그냥 좋게 말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내 키 그만둬 하겠다고 말했을 때는 언제인가? 이제서야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서 내가 그만두는 걸 싫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그만두라고 말한 건 누군데? 너무 힘들다. 여기서 서로 물러나자. 내가 치라라고 한 건 단지 말일 뿐 내가 그저 한 말이지 달려드는 건 당신이지. 그런 식으로 말하며 넘어가려는데 나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젠 따지고 보면 우리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 말하니 황당하기 그지없네. 회사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아.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회사에서요. 원하는 인재상이 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이력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기꺼이 도와줬더니 저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해준 팁도 많았는데 회사에서 일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도와줬더니 제대로 답해주는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말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어쨌든 그때 알게 된 건 제 시어머니에게 매년 생일 선물로 100만 원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못된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친정이나 시댁에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 거니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은근히 문제가 있단 걸 깨닫게 됐어요. 사전에 이야기했으면 덜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이후로 남편이 시댁과 친정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이게 무슨 사태란 거려. 남편을 붙잡아 들고 드잡았던 일이나 뭐라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째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집에서 밥 먹지 말고 외식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이제 힘이 빠져서 밥상 차리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근처에서 외식하자는데 좋죠. 제가도 장모님이 차려주신 집밥을 기대하고 왔지만 외식도 괜찮잖아요. 돼지 갈비집 어떠세요? 얼마 전에 가보았는데 정말 훌륭했어요. 오늘은 돼지갈비집을 가보는 것은 어때요? 도심에 있는 돼지갈비집이 괜찮다면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친정 아버지께서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를 사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정육식당에 가야겠는데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소고기 요리를 시킬까 라며 말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쉽지 않다는데요. 왜 이렇게 가서 먹으면 나오기 어려울까요? 장인들은 오늘 배 터지게 먹게 해주시는 거죠? 장인 하은이 드시자 하셨으니까 저희 사주시는 거 맞죠? 오늘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사위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당연히 사주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런 남편의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 만날 때는 뭐 돈이 얼마가 나오든 말든 우리 엄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점점 치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신 솔직히 좀 너무한 거야?
아니야. 아니, 우리 부모님 만나서는 맨날 돼지갈비에 냉면 먹자고 하면서 어머님 만날 때는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라고 소갈비 먹는데. 아이, 그게 먹는 걸로 차별하는 거지 뭐야? 우리 아빠가 지난번에 소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니까 냉큼 사달라고 하더니 우리 집에 돈을 쓰는 것이 그렇게 아깝다고 하셔서 신 너무 못하셨다고 그러고 계시네요. 아, 왜 또 생사람 말고 그래서 그냥 처가 해마실에 그 앞에 있는 돼지 갈비집이 아른아른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생활을 아껴야 하는 건 맞죠. 나도 뭐 돈이 썩어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살 수 있겠냐 하는 면도 있잖아요. 얻어먹는 날도 있어야죠.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얄미운 것 같죠. 되게 치사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다 만들고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시니까 짜증나죠.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죠. 참아야죠. 아니면 누가 차겠어요. 이런 점에 대해 비난하는 모습도 너무합니다. 치졸하게 보였고 이런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물론 생각을 확인하면서 우리 친정 엄마의 생일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김없이 돌아온 시어머니의 생신날을 축하하러 온 남편을 보고 별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준비를 해줬더라고요. 저한테 들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는 해주겠다는 신랑으로도 보이고 뭔지 호텔 뷔페를 예약하고 생일 케이크까지 맞춤 제작했는데 그 안에 왜 돈이 나오게 만들어 둔 거죠? 인터넷에서만 보던 것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뻐하며 돈을 뽑는데 5만 원짜리 무장이 나오니 우리 시어머니는 이미 뒷걸음질을 하셨지만 남편이랑 같이 있는 모습도 그렇게 보기 힘들 정도로 서로 같게 보였다고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비가 많이 와서 방황하는 것 같더니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가 좋은 회사에 입사하여 일하는 것도 기특했습니다. 정말 외국에 있는 회사 사장 때문에 회사 규정이 자유롭고 퇴근도 늦게 하는 일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이런 남편을 만난 것만으로도 모든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죠. 그 회사 경영자가 와주셨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제가 아는 것 없는 사람에게 자기소개서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주고 자격증 얻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적응하지 못해 실수했던 것들도 하나씩 지도하여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에 기반을 다지도록 도와주었기에 이제 이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노력해서 이룬 결과인데 왜 꾸준히 그런 것을 속이라고 하는지, 그것이 자랑이냐고 끊임없이 포장하는 마누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웃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자부심이겠지요. 다른 집들은 더하면 더하고 단순히 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화사한 모습을 내비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앉아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들이 잘하니까 그런 거죠. 어떤 일이든 우리 아들이 최고로 잘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 입이 스스로 펴져버리게 하는 시어머니도 계십니다. 그들은 남편이나 평소 대화하는 어조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비아냥거리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럴듯한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저에게 더 응석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엄마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생신이라고 용돈 100만 원씩이나 주고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매년 뭐에 쓰시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누가 들으면 아주 나만 용돈을 받는 줄 알겠다. 매달 받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생일에만 받는 건데. 그리고 말이다. 너그 친정에도 갖다 주지 않니?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정이요. 아니, 어머님 사도 아니고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런 말을 요즘 누가 쓴다고? 그거는 우리 친정 부모님을 내리 깔보는 말이잖아요. 사돈댁이라고 표현을 하셔야죠. 아, 너무 경우도 없고 매너도 없는 말투인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생일날 며느리한테 아주 잔소리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듣네. 우리 아들이 밥 사줘 용돈 줘. 도대체 뭐가 문제냐? 생일이라 기분을. 좋은 날인데 아주 며느리가 초친다. 비싼 돈을 들여서 호텔 뷔페까지 왔는데 야야 기분 좋게 밥을 먹으러 와서 왜 그래? 어째서 사람이 매해 긍정적으로 변하는 대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러니까 나도 사기가 팍팍 꺾이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애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 집에서 애들 돌보는 사람이 말이야. 처신 똑바로 해야지. 분명히 저급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 친정을 깔본 건 시어머니인데 모든 화살이 또 저에게로 쏟아져 오더라고요. 그날 기분이 너무나도 상해져서 저는 입국 다물고 밥만 계속 퍼먹다가 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고 시어머니가 짝짝꿍이 맞다고 생각했던 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도 내가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입을 다무고 있어서 남편이 저에게 성질을 확실히 한 것 같아요. 부부간의 교착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문법을 적용하여 수정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갑자기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며 뭐가 불만이냐? 옆에서 8장까지 끼고 싸움을 부추겨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을 뿐인데 나도 참을 수 없었어. 꼭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 했어? 내가 언제 친정이나 시댁에 제 돈을 가져다 주는 것에 화를 내는 걸로 오해했어? 어머님이 우리 아들을 자랑스러워 해주시는 마음에 말했을 뿐이었는데 왜 거기에 끼어들어? 너네 생각만 하는 건가?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생신날 아들을 잘 키워서 자랑스러운데 말했을 뿐인데 너는 왜 그것에 끼입느냐? 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야. 거기에 이상한 뜻을 부여하지 마. 왜 내가 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인데 왜 그런 말 하나도 못하나? 조선시대의 며느리도 아니면서도 무조건 내내 복종해야 한다는 억압에 진짜 짜증나네요. 제대로 밥을 대접해주고 대우해주었더니 왜 내게 짜증이라고 말하나요? 지금까지 다 말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의 말대로 비싼 밥을 먹고 돌아와서 대화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일 이후로 계속해서 냉전 상태를 이어가고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각방까지 쓰게 되고 우리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으며 지내기를 시작했어요. 필요한 대화를 해본다면 곧 공과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 돈을 줘라, 셔츠는 어디다 뒀냐는 등의 말뿐이었어요. 정말로 집을 공유하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조금은 더 편해진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잔소리만 늘어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가 사라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소리도 듣지 않은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 엄마의 생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시어머니와 생일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참 곤란했어요.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가 참 그렇죠.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의 생신이니까 돈을 내놔 달라는 게 또 제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했습니다. 우리 엄마의 생신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남편 모르게 생활비에서 10,000원, 20,000원을 빼서 비상금만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아주 적은 돈이긴 하지만 제게 비상금으로는 큰 돈이었죠. 남편은 아마 엄마 생신 선물을 안 챙겨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으로 생각하면 알아서 준비하겠지만 해왔던 행사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생신 선물을 챙겨주면서 고맙다 하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잠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감감무소식이 없더라고요. 뭐 어디서 밥 먹자 이런 이야기도 없고 전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죠. 그런데 친정 엄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김서방이 집에서 밥 먹자고 하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내가 밥상 꾸겨 한번 잘해줄게 라고 했어요. 요즘 들어서 네 아버지도 입맛 없다고 툴툴거리는데 내가 솜씨 한번 발휘하면 집 나가 며느리도 돌아오는 음식을 만든다고 하자니 네 아버지 몸보심도 해드릴 겸 너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아이그이가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고 한 게 아니라 집에서 밥을 먹자고 했다고. 이건 또 무슨 경우야? 엄마 생신인데 엄마가 생신상을 차리는 게 말이나 돼? 생일날 누가 밥상을 차리면 어떻다고 그러니? 김서방이 집밥을 먹고 싶다고 했잖아. 내 음식 솜씨 따라갈 사람이 없다면서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걸 어찌 모른 척하고 밖에서 밥 먹자고 할 수 있겠어?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한 소리 할까 하다가 여기서 더 싸우면 그나마 친정도 안 가겠어요. 물론 남편의 일이 바빠 혼자 친정에 가는 날도 있고 했지만 생신날에는 저희가 따로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서 부부싸움이라도 한 줄 알아야 했겠지만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모은 돈 40만 원으로 양털 부추 유명한 제가 산 부추가 30만 원인데 엄마가 냉증이 심해하시거나 시장에서 10만 원짜리 목화신을 2년째 신으시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몰래 전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남편에게는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또 뭔가를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면 귀찮아서 그냥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당신이 집밥을 먹고 싶다고 말했었다며 엄마 생신 당일에 좀 일찍 가서 당신이 먹고 싶어 했던 엄마가 밥을 차리는 것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 일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도 아무 생각 없이 밥 해달라는 건 너무해. 아무튼 그렇다고요. 당신은 회사를 퇴근하고 바로 오시는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출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더 말하기 싫어집니다. 애들을 챙겨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벌써부터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어서 속이 터질 것 같았죠. 휴, 아니 남편 새끼 말야. 뭐가 예쁘다고 많은 걸 다 준비한다고 하는지. 참, 제가 옆에서 거들면서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요. 남편이랑 싸웠다.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을 해봐야 우리 부모님 속만 상하지 않을까 하고요. 아무튼 열심히 불고기도 하고 해산물 냉채도 하고 엄마 옆에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기분이 좀 풀린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다가오니 그제야 퇴근을 하고 온 것 같은데 남편이 친정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런데 딱 그때 제가 친정엄마에게 드리려고 산 양털 부추를 미리 들여놓고 엄마가 신발을 신어보고 있던 때였어요. 남편이 오기 전에 후다닥 오신 거죠. 남편이 제가 엄마에게 신발을 사준 것을 보게 됐어요. 새로운 신발을 거실에서 풀을 뜯으며 신고 계시는 걸 보고 눈이 마주친 겁니다. 박수방에 왔나 아이. 우리 지선이가 이것을 생일 선물 준비해 왔나 봐요. 가격이 꽤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내가 매우 부드럽고 온화해서 비싼 값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래 신어야겠네요. 엄마는 남편을 쳐다보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상한 마음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갑자기 울컥하고 말을 한 거에서 속된 소리를 쳤어요. 엄마, 내가 돈을 모아서 생일 선물을 샀다고 얘기해야 해. 왜냐면 여보, 내가 우리 엄마에게 생일 선물도 사주지 못했는데 그냥 가전제품을 사드린 것도 아닌데요. 아니요, 엄청 비싼 가방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고기 향을 품은 부추 한 묶음만 드린 거예요. 그냥 멀둔 채로 잠깐 밖으로 나왔다가 돌아오겠다 하니까 금방 올 테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남편이 잠깐 나간다 그러면서 몇 분 후에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안에 상상도 못할 물건이 들어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디 갔다 왔다고 하며 앉아서 밥 먹을 준비해 당신이 금방 오겠다고 해서 특별히 밥을 먹지 않고 기다렸어요. 남편이 왜 불평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나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상하게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식사를 하자고 하자마자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었어요. 아이고, 좀 찡찡대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급발진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아이고, 나는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서 말야. 이건 말해야겠다 싶어서. 당신이 우리 엄마 생신 때는 소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장님 생일을 알아서 잘 챙기는 것 같아서 참 그렇네. 나는 이거 하나 사왔어. 이게 장모님 생신 선물입니다. 그러더니 아까 떨렁들곤 까만 비닐봉지 하나가 식탁 위에 턱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식탁 위에 올려진 검은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뭔지 모를 물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서 꺼내보니까 아이고, 글쎄 김밥 한 줄 있는 거 있어요. 심지어 뜨끈하고 은박돌돌 말린 김밥 한 줄이 덜렁 들어가 있는 걸 보는데 얼마나 황당했던지. 그냥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제가 먼저 입을 부푸세요. 문장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열었죠. 아니, 이게 뭐야? 김밥 한 줄 설마, 지금 이거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이라고 사온 거야? 정말 그러니까 나한테 고개짓으로 김밥 쓱 가르키며 그래 하는.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잠깐만, 지금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이 김밥 한 줄이라고? 난 이제부터 장모님 생신 선물 안 챙긴다. 아, 나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와이프라는 여자는 자기 엄마 생일 선물 챙기기 바쁘고 말이야. 정작 시어머니 생신 선물은 하나도 안 챙기는데? 아, 내가 못하러 챙겨놔도 돈 없고 챙길 여유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 어쩜 이렇게 자기 이득 밖에 안 챙기는 건지? 나도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당신 보니까 알아서 돈 잘 모으고 선물 잘 사네. 이거야? 정하지만 이 글을 번역할 때 일부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본문이 주요 내용만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번역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 생활비만 원 2만 원 모은 것을 우리 엄마에게 실일까 봐 부추 하나 해드렸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거야? 나한테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일 그만두기 싫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일 그만두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집에서 애를 키운다고 해서 놀고 먹고 하느라 이렇게 뚱뚱해지고 펑퍼짐해지고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살이 찌면서 턱이 2개 나온 것도 꼴 보기 싫은데 나만 보면 맨날 돈 타령이나 하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것만큼 너도 해야 한다면 앞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해줘야 해. 넌 내 엄마한테 쓰는 돈이 왜 이렇게 아까운지 그 돈이면 우리 엄마한테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잖아. 말이야. 우리 엄마는 나를 키워준 기조도 있지? 나한테 해주신 건 말이야. 처가 식구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줬는데 우리 부모님까지 황당해 하신다고. 남편은 눈치도 안 보이나 보더라고. 완전 한술 더 더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솔직히 그렇잖아. 내 덕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 나한테 설설 기어살 생각을 해야지. 넌 어째서 내 주장 하나 못 굽히고 도대체 우리와 맞춘 생신 때 이후로 지금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렸는데 나한테 미안해도 사과해도 모자란 망정.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잘못한 건 하나 없다고. 그래,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며 들였던 시간보다 내가 한 업적이 더 큰 줄 알아. 고작 회사 취직하는 팀 몇 개를 알려준 거 가지고 아이고 누가 보면 아주 일타 강사인 줄 알 거다. 니한테 돈이라도 내고 취업소자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냐? 아, 너도 운 좋게 뽑힌 거 아니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다른 날도 아니고 여에 꽁꽁 마음을 닫아놓고 한마디 안 하다가 우리 엄마 생신날을 이렇게 기분을 망가뜨려. 아니, 말 다 안 했는데 너도 우리 엄마 생신날을 똑같이 기분 잡쳐놨잖아. 야야, 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고. 아, 진짜 질린다. 질려. 아, 장님, 솔직히 제가 장모님 생신 왜 챙겨야 해요? 낳은 건 딸 자식인데 왜 사위한테 이거저거 바라시고 그냥 됐어요? 저한테 앞으로 돈 바라지 마시고요. 아,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이딴 김밥밖에 선물로 못 드리니까 장모님 선물은 이제부터 잘 나신 따님한테 받으세요. 맛있게 드시고요. 장모님이 차려주신 밥상 잘 해드립니다. 먹었으니까 바로 이만 가볼게요. 내일 또 출근해야 해서 피곤하겠군요. 걷거나 덜거나 자, 지금 말 다 했나요? 어디서 장인과 장모가 계시니까 큰 소리를 치며 딸한테 못하는 말이 없겠나요? 뭐,
그렇게 싹 잘라서 이런 경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나요? 어른이라고 무섭지도 않겠나요? 지금까지 한 말들에 대해 빨리 제대로 사과해야겠어요. 아버지의 호통에도 옷을 주물주물 입고 가방에 챙기면서 여러 번 받아서 그 김밥을 남편의 얼굴에 흘렸고요. 얼굴에 김밥을 맞은 남편은 분명 씩씩거리며 바이 너 미쳤냐, 김밥을 던지냐, 라며 말했어요. 이거 줬는데 이제 그만해야겠지. 김밥을 던지는 것까지도 내가 이러면서 너랑 살아야겠냐고, 이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하는 그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 자식이 속에 얽힌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건 꿈에도 모르겠어요. 이따 위로 나오고 싶어서요. 야, 김밥 너나 처먹어질 서서 사온 유명한 김밥이 잘 들어가겠네? 지금 안 먹으면 언제 먹겠어? 조만간 쫄쫄굴 물처지인데 안 그래? 지금 실컷 기고만장해 씹으려 봐. 어쩌면 한 취도 모르는 게 누군지. 야, 내가 아주 빙하면 다 난다. 내가 뭔데 내 미래를 정치냐? 누가 굶지는 두고 보자. 당장 사회생활도 경력단 나 못하는 내 이야기 아니냐. 제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너 뭐 하냐 이러는데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큰아버지 그곳은 아침 시간일 텐데 전화드려서 미안해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살펴보고 전화를 줬어야 했는데 남편은 영문도 모른다는 얼굴로 보고 있었고 그때부터 보란듯이 술술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그동안 말하지 않았지만 제 큰 아버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친정아버지의 큰 형이죠.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말을 굳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낙하산처럼 보일까봐였고 저도 제가 당당하게 입사했는데 조카라는 소문이 돌면 낙하산이라고 생각할까봐요. 제 능력을 확신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취업 준비를 할 때 저는 유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왜 그때에도 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에는 사귀는 관계조차 아니었으며 거의 다름없는 관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돈을 주는 정도였고 덧붙이자면 성적인 부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남편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큰 아버지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낙찰을 예상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큰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부탁한 일은 남편과 결혼 후 임신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도울 수 없으니 조언해주기만 했던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큰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었으며 회사 일로 매달 2-3번씩만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도 해외 수주로 인해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셨고 대신 두둑겁게 축의를 보내주셨고 자녀들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취업까지 했고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편과만 얼굴을 보고 지내면서 10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것이기에 사실상 사장이실 줄 몰랐었어요. 심지어 저는 사촌들, 언니, 동생들의 얼굴까지도 모른 채 살아왔죠. 큰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논할 일 또한 없었고 그렇게 낯선 분이 회사 사장이라는 것을 알고도 실제로 마주치는 일이 적었기에 아는 척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있는 사원들 또한 사장님과 마주칠 일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겠죠. 역시 본인도 얼굴을 알고 지내온 적도 거의 없었죠. 그렇게 회사 안에서의 가족 관계가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등의 일은 없었죠. 제 남편과 나는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고 때로는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큰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싫어하셔서 여러 상황들이 겹치며 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몰랐었어요. 이 사진을 보더라도 같이 찍은 사진은 제가 어릴 때뿐이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변해 알아보기 어렵기도 했고요.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를 닮았는데 큰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똑같이 닮았거든요. 사실을 모를 만한 이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말이죠. 게다가 이야기를 슬쩍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그동안 말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말했을 때 욕심 많은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그냥 묵혀두었던 것입니다. 자리를 마련하라 하는 말을 들었다면 분명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제 잘하는 점이 없으면서도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라고 여김받기 싫어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시크하게 쏙 빼서 닮았다고 말씀하셨군요. 형제간 소통을 위해 명확한 문장 구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정된 내용입니다. 형이니까 1년에 한두 번은 큰아버지 계신 곳을 방문하러 출국하고 만나고 오고 여행도 다녔지만 저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회사 다녀야 하잖아요. 큰아버지, 전에 전화해서 우리 남편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 철회해도 되겠죠? 아니야. 글쎄 이렇게 뒤통수 치는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멍청한지도 모르겠네요. 제 남편이 영어를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 짓고 있어서 당황스럽게 되더라고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와, 우리 회사 사장님이 아무것도 모르셨다고요. 나도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말 안 했지만 다행이로군요. 그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밝혀집니다. 너희가 어쩌면 나의 낙하산이었을지 몰라. 자소서를 개판으로 써도 붙을 수 있었던 거야? 얼굴에서 사색이 가벼워지고 말도 잘하던데. 아, 네. 말한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어차피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 큰아버지의 존재를 숨겼었거든. 아이야 뭐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잖아요. 조카가 결혼한다는데 이유가 있어? 너 지금 나를 꿰기 위해 수작으로 쓰는 거구나. 그것은 거짓말이야. 우리 큰아버지가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사장님도 외국에 계셔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시고 오고 싶다 했었거든. 확실히 그렇고 까맣게 잊혀졌어. 맞네. 그럼 이야기는 진짜야. 너무 갑작스럽게 들었으니까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네? 그러면 맞아.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전부 진짜야. 여기서 나 미쳤다고 연기를 하는 거니? 너는 이제 끝났어. 회사에서도 잘라버려. 할 거니까 감히 누구 덕분에 그 자리에 앉았느냐. 내가 생색을 내더라고. 생색은 아직 내지도 않았는데 무슨 개소리야. 적반 화장도 유분수지. 자기야 흥분을 조금만 가라앉혀봐.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은 좀 주고 밀어붙여야지. 미리 알았으면 내가 그랬을 텐데. 아님 그럼 당신은 뭐 먹고 살래? 내가 잘리면 당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굶어야 하는 건데 다시 생각해봐. 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말하자면 왜 너랑 이혼해서 살면 장땡인 거야? 그동안 치사하게 살았던 게 치인이나 들어가는 돈, 시댁에 들어가는 돈 다 따지는 너 같은 사람이랑 안 살아. 나 혼자서도 충분히 능력이 되고 우리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겠지만 살림에 관심도 없고 애들과 놀아주지도 않는 너는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건 잘 알아. 그런데 회사 자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나처럼 오해를 일으킨 사람을 뭘로 자를 건데? 우리 그러지 말고 대화로 좀 풀자. 뺀질이 말하더니 안 봐도 비디오지. 바로 다음 주에 회사 임원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조금씩 딸이 실수한 거랑 회사 내에서 알지 못했던 민원이 몇 개 있었나 봐요. 승진이 팍팍 되니까 지능이 출중한 줄 알고 직 사이에서도 갑질을 은근히 하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지가 싫어하는 사람을 왕따시키라고 강요하고 말이에요. 어쩜 이렇게 정치질 티가 나게 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오게 만드는 건지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하나하나 속속들이 점검해서 징계를 줬다가 자리도 없애버리도록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말한 대로 곧장 자르기엔 어려운 거잖아요. 남편을 자를 생각으로 한 회사조차 남편을 지나다 애들 키우기 위한 용도로 회사에 구속하거나 들어가서만이 다른 인사들이 남편을 상종해주지 않도록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능력이 없는데도 승진만 빨리 해서 누리고 있다가 이렇게 불만을 들어버리고 은근히 왕따당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나에게 탄탄하게 지탄했지만 나로서는 즉시 이혼 소송서를 책임지고 움직였어요.
우리는 20살부터 함께 살아온 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처럼 냉담한 채로 버릴 수 있겠어요? 당신과 결혼한 후에 현재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당신에겐 그 정도의 마음도 나에게는 전혀 없었던 거구나. 어찌 속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당신이 화를 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저희 둘 다 손해일 것이라서 상처받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와 아빠 앞에서도 엄마와 아빠를 모욕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분노합니다. 그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큰아버지도 자신의 동생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면 조카의 사위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권력은 이럴 때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별것도 아닌 권력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제가 키워드릴 테니까 방을 나가거나 떠나주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한강에 뛰어들어야 할까 생각해 볼까요? 한 번만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다들 겪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정말 제가 당신과 이혼하지 않는다면 한강에 뛰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요. 나는 당신과 이혼할 것이라고 죽어도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죽어도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혼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밀어붙이는 것에 지치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었지만 법정 출석과 이혼 절차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정말 지치지 않을 수 없는 고백 서류.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몇 차례나 나를 찾아와 사정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너 또는 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해.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자. 지금 좀 다시 함께 살아볼까? 우리 아들이 농사일을 재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부탁이니 좀 살려주세요. 김밥 하나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예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압박감 때문에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하고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들 면접 교섭 신청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무슨 애들을 봐서라도 같이 살아야 하는 건지 양육비는 그래도 꼬박꼬박 보내니까 넘어가고 있긴 해요. 양육비를 밀리거나 안 보내면 바로 소송해야 뭐. 저는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애 둘을 키우느라 일하느라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건 제가 번 돈을 제 마음껏 애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혼자가 되는 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주변에서의 응원에 힘입어 내일은 더 나은 한 발을 디딜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